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5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09년 등장 이래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비트코인 열풍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둘러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가총액이 세계의 모든 자산 가운데 8위까지 오른 이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 또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정훈 교수님, 저도 경제학을 공부도 했고 경제 기자도 오래 했는데 비트코인 아무리 들어봐도 또 책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2009년에 처음 나와서 가격이 계속 물론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오르는 거 도저히 이해는 되진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2009년에 나온 가장 큰 배경이 2008년 9월 15일 날 금융위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금융위기가 1980년대 중남미 위기, 1900년대 중반 동아시아 위기,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10년마다 반복되는 이 반복되는 이유가 미국 달러화 패권이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글로벌 통화로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술적인 문제와 금융의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이제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요즘 우선 가격 동향부터 좀 보고 싶은데 원래 작년에 비트코인이 한 4배에서 4.5배 정도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요? 작년에요. 작년에.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이더리움에 비하면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가격 오른 거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한 2배가 좀 안 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지금하고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한 6배에서 7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도 이제 우리가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별로도 보면 시가총액만 해도 지금 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규모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곧 1조 달러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금, 은, 뭐 세계 뭐 다 합해가지고 뭐 애플 뭐 기업들의 시가총액 다 합해서 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8번째.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변동성이 유난히 큰데 지금 이것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뭐 S&P 500이다 다 굉장히 올랐거든요. 지금 미국에 돈을 많이 푸니까. 근데 그들 올라온 것이 지금 현재 약 한 2.5배 정도 올랐는데요. 요거는 이제 7배 정도 이렇게 8배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아직까지 좀 그 부분이 문제인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변동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다른 자산에 비하면은 변동성이 크다 하는. 저희 경제 현장 오늘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주제로 여러 번 토론을 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뭐 2만 달러 넘었다 막 해서 했는데 지금 벌써 5만 달러 넘었고 지금 뭐 10만 달러도 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급등세 요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사실은 3년 전부터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자산들이 사실은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새로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겪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이제 자리 잡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우상향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근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비트코인 시세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올해 전반기에는 한 5만 달러는 넘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잘하면은 10만 달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올해 안에요? 추측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암호화폐 그런 예상을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그때 말에? 그 예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기존보다는 비트코인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 의견들이 이제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테슬라 건도 있고 뉴욕 멜론 건도 있지만은 기존에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뭐 사기다, 투기다, 거품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논쟁이 이제 거의 이제 격돌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암호화폐를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일반인 사람들한테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안정화. 이게 단순히 사기나 투기가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그 인정을 하는 그 인식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가 이제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제 꾸준한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테슬라라든지 이번에 그 테슬라가 그런 우상향에 대한 곡선의 그 각도를 조금 이제 높이는 가파르게 만드는 촉진이 된 거죠. 예.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자신 있게 그 자산 뭐 15억 달러를 사고 그다음에 예. 심지어는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얘기가 예. 나온 이후부터 이제 하루가 다르게 그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도 물론 좀 변동성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동성 때문에 약간의 그 논의는 있지만은 아까 우리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꾸 옛날을 생각하세요. 예. 옛날. 아까 말씀하신 예, 옛날을 생각하시는데 2017년에도 예, 예. 거의 근데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 생각에서 변동성을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평균 변동폭이 거의 한 36%, 40% 됐었습니다. 예. 근데 요새 변동폭은 사실은 데이터로 따져보면은 한 13.5%에서 15% 사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되고 자산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반인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다른 어떤 자산 시장보다 변동폭이 큰 거는 맞습니다. 금보다 뭐 5배 되고 하지만 근데 비트코인 자체로 봤을 때는 변동폭이 줄고 있다. 저는 이 말씀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 테슬라 말씀을 예. 하셨는데 테슬라 외에도 저기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대중들에게 좀 인지도도 높이고 또 신뢰도를 좀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 급등기하고 큰 차이점이 그때는 개인들의 군집 형태, 이제 누가 사니까 막 같이 사는 거, 그것이 커다란 그 원동력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또 군집 형태로 막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뉴욕의 멜론은행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수록 아마 안정성이 확보될 거예요. 더 강화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캐나다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거. 곧 이제 몬트리올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상장 지수 펀드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직접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투자하니까 더 많은 돈이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펀드가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하는 비트코인 펀드인데 예. 거의 한 300억 달러 이상 모여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상장 지수 펀드가 거래되면 더 많은 돈이 모이면서 비트코인의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더 안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그 시장이 기반이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거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지금 생이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긴 역사를 보면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얼마 안 그렇죠. 얼마 안 됐는데 뭐 우리가 처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희귀한 곡물에서부터 상품화폐에서 금속화폐로 지폐로 넘어오는 거 생각하면 수백 년씩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12년 만에 제가 보기에 지금 제도권 진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고 제도권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변동 폭이 전에 비해서 좀 줄었다. 네네. 굉장히 데이터로. 예,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 폭이 큰데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차를 결제할 때 받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의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전기차 하나 산다고 할 때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 모레 가격 이렇게 다른데 이게 과연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 어떻게 근데 이렇게 가격이 바뀌는데? 초기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거는 그 논문 제목에 이제 P2P 이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지불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그 개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폐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또 다른 화폐 대안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때 생긴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디플레이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행에 대한 거를 이제 한계를 만들어놔서 이제 금 같은 개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결제 수단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금을 가지고 결제 수단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만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트코인 같은 그 변동폭이 큰 암호화폐들은 제가 볼 때 결제 수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쎄요.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테슬라가 10억 달러를 갖다 비트코인을 사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는데 아까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면은 누가 비트코인으로 전기 자동차를 사겠어요. 기다렸다가 사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이제 만에 하나 그 폭락폭이 크다면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볼 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밝힘으로써 현재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촉진을 시킨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들었어요. 비트코인은 그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지금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근데 15억 달러를 썼는데 제가 이제 경제학 개념을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테슬라의 한 8% 정도 자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이제 미국의 SEC 증권거래소하고 이제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아마 허가를 안 받고 했는지 뭐 했는지 그 8%라는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최대의 그 자산, 그 비트코인으로 투자 쓰는 최대의 자산의 폭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경제학자들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더 갖고 싶은 거죠. 더 갖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기가 파는 상품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팔아서 받으면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확보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전에는 일론 머스크 마음속에 이런 게 있겠죠. 비트코인이 우리 회사가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락 상태는 안 올 거다라는 확신도 좀 있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 비트코인을 막 모아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큰 그림이 있을 거다. 솔직히 내가 아직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못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큰 그림이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미래 금융 생태계를 한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그걸 이제 기저 자산으로 보고. 네. 그래서 뭔가 일론 머스크가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국에 나오는 와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에 뜬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데? 화성 코인. 화성 코인. 화성코인이요? 일론 머스크가 2050년까지 화성에 이제 큰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도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지불 수단이나 뭐 화폐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있는 큰 그림이 무언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조차도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마 일론 머스크의 큰 빅피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얘기할 것 같고요. 잘하면 뭐 테슬라 코인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건 좀 역시 괴짜 같은 상당히 아이디어를 갖고 있네요. 흥미로운 일론 말씀을 머스크가. 해주셨어요. 저는 좀 또 그 궁금한 게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블랙록.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세계 최대 그 헤지펀드 여기서도 비트코인에 조금 손을 살짝 댔다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있는데 블랙록이 보면은 선물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미 선물은 이제 ETF는 이번에 캐나다 승인했지만은 이미 선물은 지난번에 시카고 상품 시장에서 다 이미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펀드 회사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겠다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더 활성화될 거로 보여지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언제나 금융 위기 때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 딱 정확하게 작년 3월 17일을 저점으로 올라갔거든요. 떨어지다가 그건 3월 17일이 뭐한 날이냐? 그때부터 비트코인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나스닥도 올라가고 다우존스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거든.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올라갔어요. 그게 뭐 한 날이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재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미국의 정상적인 경우는 보통 한 보는 통화가 8, 9천억 달러인데 지금 5조 달러까지 풀렸거든요. 그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더 급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좀 그거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근데 미국에서는 경기가 약간 회복이 돼가지고 돈을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많은 돈이 풀린 게 그 절반이 동아시아 지역에 와 있어요. 중국이다 뭐 이런 한국 이런데 한국매도 이제 그럼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도 빨려 들어가면서 또 다른 아까 2008년, 1997년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외환위기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있어요? 문제가 있고요. 이건 굉장히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돈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항상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비트코인을 더 포트폴리오에 더 넣어두려고 하는 이런 굴지에 지금 블랙록이나 심지어는 페이팔이다, 테슬라다, 트위터, 애플 이런 회사들은 좀 더 한 5년 정도를 내다본다면은 금융위기가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처음으로 올라간 게 2013년인데요. 2013년에 그때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가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 키프로스가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샀거든요. 그때 가격이 한번 올라갔고요. 그리고 2018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시기를 두고 본다면은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또 다른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걸 많이 넣어 두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박성준 센터장님, 이 예. 비트코인은 지금 너무 비싼 것 같고요. 예. 또 뭐 지금 이더리움, 리플 예. 여러 다른 가지 코인들 코인들이 뭐 있잖아요. 중에서 좀 주목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말고 설명 조금. 네.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최초에 대한 어떤 생각과요. 네. 그리고 워낙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폭락했다는 거를 이제 한번 이제 겪어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블록체인 하면은 무조건 암호화폐를 생각하시고 암호화폐 하면은 머릿속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최대 자산이 있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말고도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더 주목해야 될 그 코인이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좋습니다. 예. 작년에 비트코인이 4.에서 4.5배 정도 됐다고 했는데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배에서 8배가 됐고요. 2배네요. 예, 올해만 봐서도 이더리움이 한 2배가 조금 안 되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3배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그 상승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만을 이제 보고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비트코인만을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다른 암호화폐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중에 어느 댐이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코인까지 신경 쓰려면 얼마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일반인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제는 좀 발휘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기나 투기라는 것이 아닌 이것도 하나의 자산 상품이구나.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이더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가장 큰 이더리움? 이유가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배경의 또 하나의 이유가 소위 디파이라고 그래가지고 탈중앙화 금융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인 캐피탈 마켓에 나와 있는 것보다 8,800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런 암호화폐들을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P2P로 거래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을 거래하는 P2P 거래와 똑같은 건데 암호화폐들끼리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받기도 하고 하는 거래가 작년에 활성화되면서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이게 이더리움. 게 이더리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까 3월 17일 날 저점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비트코인은 한 8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더리움은 한 6, 7배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랬어요. 디파이 열풍이 불면 불수록 이더의 수요가 더 커지고요. 아마 금년에 더 열풍이 더 커지면서 이더의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거다. 지금까지 이더가 지금 현재 1이더당 한 2,000불 조금 못 되거든. 1,9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는 지금 200만 원 넘었습니다. 예, 1,900달러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항상 그 금융시장은 약간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4만 달러 갔다가 약 저항선이 밀리면 3만 달러 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좀 밀리고 올라가고 그럴 건데 제가 보기에 한 200달러 정도, 2,000달러 정도 가면은 약간 저항선을 조금 밀리겠지만 다시 또 올라가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금년에 이더의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앞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반대되는 주장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만 사실 네. 지금까지는 얘기했는데 우려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교수니까 닥터 둠, 닥터 루빈이 닥터 둠이라고 우리의 그러죠. 루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본질적인 비트코인 가격은 한 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네,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면은 어떻게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은 달러라는 것도 사실은 100달러를 찍어내지만 그 1달러 정도 비용밖에 안 들거든요. 제조 비용. 예, 제조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뭐 5만 원짜리 찍어봤자 뭐 1,000원 정도 듭니까? 그러면 그것이 국가에서 보증하지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돈이 길거리에 그냥 바람처럼 날려다녔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 누가 보증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배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니까 달러 가치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어느 국가도 통제하지 않는 통화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돈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 뭐 금도 마찬가지죠. 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로 넘어오는데 수백 년이 걸렸고 그 달러 가치가 정착되는데도 45년에 이제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승인을 받았지만은 71년까지 금이 뒤에서 태환이 보증해 줘서 겨우 된 거거든요. 그건 한 25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도 그렇게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그러면 본질적 가치는 결국은 사람의 신뢰예요.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제가 루빈이가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에도 왔다 가서 얘기하는 걸 들었고 저도 여러 차례도 루빈이하고도 이렇게 견낼 책도 보니까 루빈이는 한마디로 좀 금융은 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잘 보기에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까? 금융의 본질에 관해서 금융의 본질이 뭐냐? 금융의 본질은 신뢰다. 금융 본질을 좀 모르고 하지 않나. 제가 감히 그 닥터 둠에 대해서 닥터는 언제나 둠이에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데 대개 보니까 이 돈의 본질에 관해서 저도 오늘 방송 나와서 저와 반대되는 사람하고 엄청 싸웠는데 돈의 본질은 그냥 지금은 국가가 본질을 뒷받침해 주는 거. 그것이 법정화폐고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아까 달러 얘기했지만 달러 45년에 기축통화로 채택이 됐지만은 계속 70년에 금태환 정기선언 때까지 금으로 뒷받침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데 필요한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또 신뢰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루비니 교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은 뭐 경작자 그래가지고 금융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른답니다. 우리 오 교수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 루비니 교수는 기술을 잘 모르세요. 가장 IT 기술을 잘 모른다. IT 기술을 모르고 더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탄생 배경이라든지 암호화폐 사실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그 이유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재적 가치. 근데 암호화폐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내재적 가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신뢰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비트코인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신뢰가 그 화폐의 내재적 가치가 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암호화폐들은 자기 그 암호화폐가 표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간단한 예로 이제 암호화폐 중에 일반인들한테 그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한 내재적 가치의 암호화폐를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한 자산. 스테이블이라고 하죠. 안전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테라인데 테라 같은 경우는 달러하고 1대1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지역화폐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화폐 같은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법정화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역화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역화폐를 지방자치체가 이제 발행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 원화하고 1대1로 그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내재적 가치는 바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그 내재적 가치를 조금 그 오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분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뭐 루비니는 우리 오정은 교수님에 의하면 잘 모른다고 치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상화폐는 돈 세탁과 범죄 활동에 쓰인다. 사용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 네, 그게 좀 조금 다른 다른 개념인데요. 겁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들어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잠적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달러 문제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라는 글로벌 기축통화, 세계 기축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에 대항하는 통화 체제를 만드는데 한마디로 그건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트코인의 사용이 더 확산되면은 달러 체제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달러는 지금 보는 통화가 5조 달러 정도 나와 있고 비트코인은 기껏해봤자 지금 1조 달러를 바라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 사실은 달러도 정상적인 때는 보는 통화가 한 1조 달러 정도 안 돼 9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하고 맞먹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작년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통화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예. 미국에서 정부에서 강경에 반대하면서 네. 청문회까지 그 페이스북에 그렇죠. 저 거북을 불러가지고 청문회까지 세워서 설명을 듣고 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페이스북은 20억 멤버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리브라를 쓰게 되면 달러의 사용 영역이 적어지는 거죠. 지금 달러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유럽은 유로화를 쓰죠.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중국이 저렇게 디지털 위안화에 박차를 가는 이유 아시아 지역은 디지털 위안화로 제패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걸 우려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한다는 그래서 얘기입니까? 이 자연의 옐런 생각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지금 방법을 정해야 돼요. 하나는 중국처럼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간이 리브라 같은 걸 자꾸 못하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의 대세를 거의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지금 아직까지 그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자네 옐런은 미국은 아직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가 나온다고 그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 통화 체제에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제가- 또 뭐 제도권으로 인정한다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잠깐 네.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요. 아,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옐런 장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 옐런 장관님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우리가 신중하게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예, 예. 옐런 장관의 입에서 비트코인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 다만 예. 불법적인 사용이 많으니 우리가 좀 심중하게 고려할 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암호화폐를 금지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예. 아까 세금 예. 제도권하고 세금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특검법이 올해 시행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특검법이라는 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가상자산. 예,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안 쓰시고 가상자산이라고 쓰는데 그게 관련된 법이 하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제도화 된 거 아닌가요? 이미 근데 특정 금융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근데 또 금융위원회 그 주관하시는 분들은 제도권으로 들어온 건 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세금을 물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자산인지 화폐인지 아무런 규정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건 당연한 거죠. 문제는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식 거래에서 소득을 얻게 되면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0%인지 이제 세율이 세금인데 암호화폐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었을 때 공제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를 내긴다고. 그러니까 왜 250만 원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으로 해서 이제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건 당연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특검법이 있는데 제도화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서 세금을 걷을 때도 걷는 그 사고 속에서도 이거는 이제 투기나 사기니 공제는 조금만 하고 세금을 내게 해야 돼.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암호화폐 인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세금은 매겨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그 세금을 매기는 것도 다른 거하고의 형평성이나 공정성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 센터장,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